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학 4장입니다. 앞에까지 이제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4장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머리를 살짝 리프레시 하면서 4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네, 저도 뭐 여러분들 사정을 알다시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받고 또 리포트도 계속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가능하면은 소통을 하기가 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르는 거가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다시 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LMS 시스템에 글을 남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저와 접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더 말할 부분들은 말하고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제 3장까지 마치고 4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이제 효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될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엔자임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원활하게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도록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엔자임 as catalysis라고 표현하는데 어떠한 촉매작용을 하는 캐털리스트죠. 촉매작용을 하는 아이인 엔자임에 대해서 또는 그 엔자임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우리 몸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4장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전반적인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고 세포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또 조직계라는 걸 구성하고 우리 몸에서 그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엔자임까지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성이 하나하나의 우리 몸의 장기에 적용이 돼서 인트린식 내부적인 요인 또는 익스트린식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을 받을지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엔자임에 대해서 효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효소는 클래스 오브 프로테인에 결국에는 이제 프로테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인데 어떠한 촉매작용을 하기 위해서 활성이라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라이보자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엔자임 자체가 RNA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효소라는 엔자임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프로테인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있듯이 바이올로지컬 캐탈리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촉매작용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ncrease rate이죠. 반응의 어, 빈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리액션에 의해서 그 자신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so can be used again 다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상에서 이 반응이 do not change the nature of the reaction이에요. 반응 자체가
변화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단지 그 일어나는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없을 경우 without the enzyme 반응 자체가 just much slower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효소가 없다고 해서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반응의 속도 또는 rate,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엔자임이 하는 역할은 빈도를 늘려주고 낮은 에너지로도 그리고 자주 일어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엔자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lower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reaction이에요.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앞에 유기화학이나 또는 화학에서 많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활성화 에너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100이라고 하면은 100의 에너지가 다 필요한 거고요. 요 엔자임 효소가 50으로 떨어뜨려주면은 활성화 에너지는 50이 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고 효소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반적인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고요. 모든 분자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 에너지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반응은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어떤 에너지 반응은 에너지를 약하게 요구하죠.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분자에 따라서 각각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의 반응을 빠르게 또는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죠. He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reaction occur.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도를 올리면은 이러한 반응들을 빠르게 잘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은 몇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뭐 최적 온도 딱 맞춰서 얘기 안 해도 37도죠. 37도, 36.5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올라가죠. 하지만 물을 끓이듯이 우리 몸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무한정 낮춰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네가티브 이펙트, 세포에는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촉매작용이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결국에 이 에너지 리액턴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면은 작은 에너지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촉매, 카탈라이스 또는 카탈리시스라고 하는 이 촉매 작용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로워,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턴트 반응 물질이 이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고개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표현했고요. 이 고개를 넘으면은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생산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작게 하면 할수록 반응은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촉매작용이 있는가와 없는가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지게 된다. 그 촉매작용을 누가 조절해준다? 엔자임. 효소가 조절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뭐 몇 가지 조절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function of an enzyme is dictated by its structure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효소라는 아이도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치 엔자임들은 각각의 효소들은 3D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 3차 구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3차 구조가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엔자임들이 기능, 펑션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D 스트럭처를 또는 컨포메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효소에 포켓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를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액티브 사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리액턴트 반응 물질이 엔자임의 포켓에 쏙 맞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뭐 엔자임의 뒤통수, 뒤쪽, 뭐 위쪽 아무데나 붙는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반응이 일어나는 곳, 액티브 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액티브 사이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턴트를 우리는 이제 기질이라고,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와 딱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락앤키 모델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락앤키. 열쇠와 자물쇠. 그쵸? 딱 맞게 효소의 기질이 맞아져야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딱 맞지는 않지만 엔자임의 형태가 바뀌어지면서 액티브 사이트로 서브스트레이트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유도해서 반응을 일으킨다 해서 induced fit 모델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락앤키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그 락앤키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효소의 모양이 유도되어서 바뀌어지면 기질과 일치하게 되고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induced 유도된 fit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A와 서브스트레이트 B가 액티브 사이트죠. 결합을 해서 액티브 사이트에 fit 맞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새로운 프로덕트 C와 D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이 돼야 되고요. 결합을 위해서 엔자임의 형태 변화 또는 서브스트레이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이에요. 엔자임은 구조적으로 갖춰져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또한 이 엔자임들이 항상 서브스트레이트과 이 컴플렉스 구조를 형성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엔자임들의 액티브 사이트에 서브스트레이트가 결합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컴플렉스가 형성이 돼야 엔자임이 기능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촉매작용 기능이죠. 서브스트레이트를 뭐 분해를 하든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생산물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반응은 결국 뭐에 의해서? 엔자임의 어마운트, 양에 의해서 요 반응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amount of enzyme in a sample of fluid can be measured based on the rate of product synthesis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엔자임이 2개 있냐, 5개 있느냐, 6개 있냐, 10개 있느냐 이렇게 엔자임의 숫자를 가지고 그 효소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엔자임의 amount, 양은 생산물의 합성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생산품이 10개가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 일을 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자임의 양을 얘기합니다. 왜? 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요? 엔자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엔자임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의 최종 결과는 기질인가요? 아니죠.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야만 엔자임이 기능을 한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합성 양을 가지고 엔자임의 양을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엔자임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나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당분의 효소들 같은 경우 뭐 뒤에 뭐 무슨 에이즈 또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 이제 뒤에 에이즈가는 이제 뭐 전미사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속에 의해서 붙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끝에다가 에이즈라고 붙여주죠. 아밀레이즈, 뭐 스쿠레이즈,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의 이름이 붙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엔자임들의 이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자임들의 이름은 엔자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에 에이즈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기능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포스파테이즈 하면 포스페이시 있죠. 얘는 포스페이트 인그룹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소. 그리고 신세테이즈 하면 뭔가를 합성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신세시스 합성이죠. 그래서 신세이즈 또는 신세테이즈 하면 뭔가 합성을 해주는 효소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여기 디하이드레이션 신세시스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탈수 축합 반응이죠. 탈수 축합 반응 이런 반응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뭐 하이드롤라이시스 뭐예요? 탈수 뭐예요? 가수분해 반응이죠. 가수분해 반응. 하이드롤라이시스, 하이드롤레이즈 하면은 하이드롤라이시스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효소가 될 거고요. 디하이드로게네이즈 하이드로젠을 수소를 분리시키는 띄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카이네이즈 뭔가 합성해주는 포스페이스를 붙여주는 효소를 카이네이즈라고 부르고 아이소머레이즈 유사한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를 요 아이소폼이라고 이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이소머레이즈는 이형체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효소입니다. 대부분의 효소의 이름에는 그 효소의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효소들의 이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기능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소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해놓은 이제 효소들의 분류기 때문에요. 한번 용어적인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듯이 뭐 because name are given to enzyme based on function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붙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효소들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소자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여기 있듯이 does the same job in two different organ이에요. has the same name이죠. 기능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다른 장기에서 단결되는 경우죠. 하나는 위에서 나오고 하나는 혈액에서 나오고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해. 그러면 이름은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효소들의 형태들을 아이소자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형 효소 한국말로 말하자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이소자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 혈액에 있는 것과 장기에 있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아이소자임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혈액 검사하는 단백질들, 효소들을 대부분 이 아이소자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혈액에서 어떠한 아이소자임의 뭐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 그 트로포닌 I나 트로포닌 T는 심장 근육이나 아니면은 저희 체위 근육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혈액으로 많이 나오게 해서 검출이 되면은 근육에 손상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may be slightly different 약간 다른 그런 분자예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아이들을 아이소자임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etecting and diagnosing certain disease예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즈의 어떤 레벨을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아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냥 아는 것만 먼저 보면 여기 밑에 있는 트랜스아미네이즈, AST, ALT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간 기능 수치를 볼 때 많이 보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트랜스아미네이즈라는 아이이고요. 여기 있듯이 마이오카드랄 인팍션, 심장 손상이나 헤파타이티스 간염, 그리고 근육 손상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고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도 비슷합니다. 근육이나 아니면 심장, 간 이런 것들의 손상을 대변을 해주게 됩니다.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도 근육 손상, 심장 손상, 뭐 CK라고도 많이 불러요. 아니면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CPK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혈액 검사하면 심장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 많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즈는 대표적으로 판크레아스, 췌장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는 아이고요.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즈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 있듯이 뭐 여러 가지 타제 디지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칼시노마 폼, 칼시노마 오브 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세포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예요. 그래서 알카라인 포스파테이즈를 가지고 뭐 소화장애나 아니면 암세포 이상 증식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소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효소가 무엇인지, 그 효소가 뭐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우리가 그 효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도 구성되어 있는 효소가 제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은 촉매작용이죠. 카탈리스. 카탈리스가 일어날 때 요, 그 엔자임의 활성, 액티비티에 따라서 뭐 우리 에너지 활성이 좋다, 효소 활성이 좋아요, 또는 효소 활성이 낮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대사, 우리 몸의 대사도 똑같죠. 대사 활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엔자임 액티비티, 효소 활성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컨트롤, 조절을 받느냐? 어떻게 보면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효소 활성을 조절하는 요인들입니다. 엔자임 액티비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스트레이트가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레이스를 측정해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자임의 양이라는 거는 결국에 양으로 해서 얘가 10개 있어, 20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레이트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까 첫 번째로 나왔던 온도, 그리고 pH 왜 영향을 줄까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성에서 최적을 나타나게 될 거요. 또는 어떤 단백질들은 산성에서 더 활성을 띠게 됩니다. 또는 어떤 단백질들은 염기성에서 더 활성을 띠게 되고요. 그 이유는 구조에 따라서 효소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pH에 따라서 단백질들의 3차 구조가 바뀌겠죠. 그래서 어느 단백질은 로우 pH에서 액티브 사이트가 열리게 되고 어떤 단백질들은 중성에서, 또 대부분은 중성이겠죠. 어떤 단백질들은 알칼리에서 하이 pH에서 구조를 바꾸면서 액티브 사이트가 활성돼서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럼 concentration of cofactor and coenzy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효소, 아니 조엔자임, 엔자임의 활성을 도와주는 팩터들을 코팩터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는 도와주는 엔자임을 조효소라고 부르죠. 코엔자임. 그런 아이들의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얼마나 있느냐, 효소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뭐 기질이 많으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효소의 양도 함께 많아야 엔자임 활성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스티뮬러토리 또는 이니비토리 이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자극자 또는 억제자,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반응에 따라서
엔자임의 반응도 조정을 받게 되겠죠.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킬 겁니다. 결국에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소화효소의 생산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Production on Enzyme Function이에요. 결국에는 엔자임의 생산과 기능을 다 증가시킬 수 있으면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거고요. 이니비토리, 억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면은 엔자임의 활성도 억제하게 되겠죠. 요거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엔자임의 활성을 조절하는 팩터로 온도예요, 온도.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이나 아니면 전 세계, 뭐 자연계에 있는 분자 활동들이 활발해지죠. 그쵸? 원소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테니까 당연히 활성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온도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을 온도로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37도 이상 넘어가서 38도, 39도 되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프로테인의 변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에 디내추링. 디내추링이라는 거는 단백질들이 3차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결합이 끊어져서 헤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3차 구조가 파괴가 되면 엔자임의 활성도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보면은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엔자임의 활성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는 팩터겠죠. 그래서 온도가 엔자임 액티비티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죠. 37도, 우리 몸의 최적 온도까지는 쫙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40도로 피크를 쳤죠. 어느 정도의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디내추링 파괴가 돼서 효소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죠. 이게 온도가 미치는 효소 활성의 영향입니다. 다음은 pH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pH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의 pH의 적응도는 굉장히 여기 있듯이 narrow,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7에서 8 사이가 될 겁니다. 조금만 산성으로 가도 효소 반응이 떨어지고요. 조금만 알카리로 가도 효소 반응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pH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소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엔자임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액티브 사이트가 변하고 반응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효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최적의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나 이제 살리바리, 침샘 또는 스몰 인테스틴, 약간 소장이죠. 각각 다른 엔자임들이 분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 이런 각각의 엔자임들은 최적의 pH를 달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죠. 잎은 중성일 거고요. 위는 강산성이죠. 로우 pH. 스몰 인테스틴, 소장은 약간 중성 이상이에요. 뭐 그거에 따라서 효소들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펩신. 펩시노겐에서 만들어지는 위효소예요. 대표적인 PHE. 살리바리 아밀레이즈. 침샘에 있는 당분의 요소죠. 뭐 쫙 중성입니다. 그리고 트립신. 트립시노겐에서 트립신이 만들어져요. 쫙. 어때요? 구예요, 구. 트립신은 위에 있죠. 소장에 있죠, 소장. 그쵸? 12지장에서 만들어져서 작동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장기가 다른 pH를 갖고 있고요. 그 장기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조절받는 거예요? pH. 그쵸? 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그 활성이 조절을 받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게 코엔자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Most enzyme need additional small molecu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효소들은 그 효소 반응을 도와주는 작은 분자들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작은 분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코엔자임이죠. Organic molecule derived from water soluble vitamin이라고 되어 있죠. 조효소들,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예요. 근데 이러한 효소들은 대부분 비타민에서 유래돼서 오게 되고요. 그 비타민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비타민 A, B, C. 비타민 C죠. 그래서 비타민 C 섭취하면 피로회복이나 항산화에 좋다면서요. 결국에는 비타민이 그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조효소로서 효소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솔루블, 워터 솔루블 바이타민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y transport hydrogen atom and other small molecule between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엔자임과 다른 분자 사이에 수소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조효소들이 하게 됩니다. 뭘 전달해줘요? 하이드로젠, 수소 분자를 other molecule, 작은 몰레큘과 효소 사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서 효소 반응, 효소 활성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팩터라는 거는 조효소와는 조금 달라요. 효소는 효소 반응을 도와주는 거고, 팩터는 이건 요소죠. 효소가 아니고 보조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듯이 액티브 사이트의 폼을 변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엔자임과 또는 help in enzyme substrate binding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죠. 엔자임과 기질 사이의 결합을 도와주는 아이가 바로 조요소라고 하는 코팩터들입니다. 아까 조효소라고 하는 아이들은 바이타민, 워터 솔루블 바이타민이 기본으로 해서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면요. 이런 조요소들, 코팩터들은 대부분 메탈 이온, 철 이온들을 기본으로 해서 금속성 이온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나 마그네슘, 망간, 그리고 칼슘, 구리, 그리고 아연 이런 애들이 이런 조요소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요소의 기능은 엔자임에 붙어서 서브스트레이트이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할 수 있게끔 액티브 사이트를 변형시켜 주는 거죠. 그 변형한다는 용어가 바로 conformational change죠.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주는 아이, 금속성 물질, 코팩터라고 하는 거죠. 코팩터와 코엔자임의 차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코팩터가 결합해서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들의 활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이 코엔자임과 코팩터의 농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많으면 당연히 반응이 잘 일어날 테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러 가지 엔자임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요인 중에 이렇게 코팩터, 코엔자임의 농도까지 말씀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뒤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바로 질문을 주시고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챕터가 끝나면은 저희가 요약문을 제출을 하고 월요일날 그 요약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리니까요. 제 퀴즈에 나가는 중요한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해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답답할 텐데 힘내시고 열심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지개 한번 하시고 좀 쉬시고 또 다른 수업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효소 활성을 도와주는 다른 요소들을 또 이어서